밤하늘이 마치 세상에 대한 분노를 한꺼번에 쏟아내려는 듯 억수 같은 비가 낡은 진료소 지붕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고,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한재인은 칠이 벗겨진 낡은 나무 접수대 뒤에 조용히 앉아 낡은 의학 잡지의 글자들을 눈으로 훑고 있었지만,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이 폭풍우 속에서 불안하게 깜빡거려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녀가 서울에서 가장 명망 있는 대학병원의 외과 수석 의사 자리를 버리고 이 외진 시골 마을로 숨어든 지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이곳에서는 복잡한 수술 대신 농기구에 다친 상처나 노인들의 관절 통증을 치료하는 것이 일상의 전부였다. 거센 천둥 소리가 얇은 목조 건물을 뒤흔들었지만 제이는 여전히 차갑도록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외부의 소란스러운 자연 현상조차 그녀가 스스로 구축한 고요하고 고독한 내면의 세계를 침범할 수는 없는 듯 보였다. 그녀의 위태로운 평화는 바람 소리가 아닌 육중한 물체가 불투명한 유리, 현관문에 거칠게 부딪히는 굉음과 함께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한재인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읽던 잡지를 천천히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본능적으로 책상 위에 놓인 커터 칼 쪽으로 손을 뻗어 만약을 대비한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그녀가 문 쪽으로 다가가는 순간 문이 거칠게 열리며 비바람이 실내로 들이닥쳤고, 차가운 냉기와 함께 진흙 냄새, 그리고 피비린내가 섞인 역겨운 냄새가 코끝을 강하게 찔러왔다. 검은 그림자가 하얀 타일 바닥 위로 무너져 내리며 빗물과 섞인 붉은 액체가 빠르게 바닥으로 퍼져나갔는데, 쓰러진 남자는 흠뻑 젖고 진흙투성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출 수 없는 귀티와 위압감을 풍기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다. 한재인은 일반적인 여성들처럼 비명을 지르거나 당황해서 경찰을 부르는 대신 프로 의사다운 민첩한 동작으로 낯선 남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생체 징후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남자의 목덜미를 짚어 맥박을 확인했는데, 맥박은 미약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끈질긴 생명력이 느껴졌고, 곧바로 젖은 셔츠를 찢어 드러난 단단한 가슴 근육이 힘겹게 오르내리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즉시 남자의 몸에 난 세 군데의 심각한 상처를 식별해냈는데, 복부를 관통한 두 발의 총상과 왼쪽 어깨 깊숙이 베인 자상은 멈추지 않고 붉은 피를 뿜어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교통사고나 취객들의 싸움이 아니라 뒷골목 세계에서 벌어진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흔적이 분명했으며, 이 남자는 어둠의 세력이 노리는 매우 중요한 표적임이 확실했다. 남자가 갑자기 눈을 뜨더니 깊은 심연처럼 어둡고 경계심과 잔혹한 살기가 가득한 눈동자로 제이를 노려보았고,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그녀의 손목을 부러질 듯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의 거친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웠지만, 입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엄과 명령조가 담겨 있었는데, 그는 경찰을 부르지 말고 당장 자신을 살려내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재인은 조금도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남자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떨리는 그의 손을 자신의 손목에서 떼어냈고, 의사를 협박할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지혈이나 하라고 차갑게 대꾸했다. 그녀에게 있어 그는 정체불명의 위험인물이 아니라 당장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일 뿐이었으며, 그녀의 확고한 직업윤리는 눈앞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거구의 남자를 부축하여 진료소 안쪽의 허름한 수술실로 옮기는 일은 가녀린 체구의 제이에게 있어 엄청난 체력적 부담을 요구하는 도전이었다. 그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그를 낡은 이동식 침대 위로 올렸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지옥으로 향하는 길처럼 붉은 핏자국이 길게 이어졌다. 그녀의 수술실에는 대형 병원과 같은 최첨단 장비는 없었고, 오직 단순한 수술용 조명 하나와 기본적인 수술 도구 세트,
그리고 약장에 남은 얼마 되지 않는 국소 마취제가 전부였다. 제이는 신속하게 손과 도구를 소독하고 남자에게 마취제와 지혈제를 투여했지만 이 정도 양으로는 그가 곧 겪게 될 끔찍한 고통을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지옥 같은 고통이 따를 테니 혀를 깨물고 싶지 않다면 거즈 뭉치를 꽉 물고 있는 게 좋을 것이라고 건조하게 경고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밖의 날씨와 호응하듯 수술실 안에는 금속 도구가 스테인리스 트레이에 부딪히는 소리와 남자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가득 차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재인은 오로지 자신의 두 손끝에 모든 정신을 집중했고 가늘고 긴 그녀의 손가락은 근육과 혈관 사이를 헤집으며 복부 깊숙이 박힌 탄두를 찾아내기 위해 밀리미터 단위의 정교함으로 움직였다. 그녀의 이마에는 송글송글 땀이 맺혔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침착했으며 날카로운 메스가 남자의 살을 가르는 순간에도 손떨림은 전혀 없었다. 그녀는 남자의 근육이 간헐적으로 경련하는 것을 통해 그가 겪고 있는 끔찍한 고통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이를 악물며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을 뿐이었다. 첫 번째 총알이 금속 트레이 위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진짜 위기는 대동맥과 비장 바로 옆에 아슬아슬하게 박혀 있는 두 번째 총알을 제거하는 과정이었다. 지금 이 순간 제이의 손이 조금이라도 미끄러진다면 피가 분수처럼 솟구치며 이 남자는 낡은 수술대 위에서 즉사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여 요동치는 심장 박동을 진정시켰고 눈빛은 더욱 예리하게 빛났으며 마치 조각가가 작품을 다루듯 총알 주변의 조직을 조심스럽게 박리해 나갔다. 시야를 가리는 피를 거즈로 계속 닦아내며 사투를 벌이는 동안 환자의 혈압은 위험 수치까지 떨어지고 있었기에 그녀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다그치며 죽음과의 경주를 이어갔다. 거의 2시간에 걸친 숨 막히는 사투 끝에 마침내 두 번째 총알이 안전하게 제거되었고 어깨의 자상 또한 꼼꼼하게 봉합되었다. 한재인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며 메스를 내려놓았고 마지막으로 복부의 절개 부위를 일정한 간격으로 단단하게 봉합하기 시작했다. 남자는 마취제와 극심한 체력 소모로 인해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지만 가슴은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며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음을 알리고 있었다. 제이는 수술용 조명 아래 드러난 남자의 얼굴을 바라보았는데 조각처럼 뚜렷한 이목구비와 곱게 뻗은 콧날 그리고 얇지만 결단력 있어 보이는 입술은 그가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지배자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제이는 피범벅이 된 장갑을 벗어 의료 폐기물통에 던져넣고 차가운 물에 손을 씻으며 코끝에 맴도는 비릿한 혈향을 씻어내려 노력했다. 그녀는 남자에게 남은 수액과 항생제를 모두 투여한 뒤 얇은 담요를 덮어주었고 밖의 폭풍우도 어느새 잦아들어 빗소리는 잦아들고 천둥소리는 멀리서 웅얼거리는 듯했다. 제이는 의자를 끌어당겨 침대 옆에 앉았는데 밤새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며 혹시 모를 합병증에 대비해야 했기에 오늘 밤은 잠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의 칠흑 같은 어둠을 응시하며 이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부터 이곳에서의 평온하고 지루했던 삶은 끝났으며 오늘 밤의 폭풍보다 더 거대한 폭풍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이른 아침에 희미한 햇살이 뿌연 유리창을 뚫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방안을 비추자 침대 위에 남자가 손가락을 미세하게 움직이며 천천히 눈을 떴다. 그는 쏟아지는 빛 때문에 눈을 찌푸리며 주변을 살피고 어젯밤의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는데 복부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잔혹한 현실을 일깨워 주었지만 자신이 살아있다는 사실에 내심 놀라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방구석의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자고 있는 여인에게 머물렀는데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피곤한 얼굴은
바로 자신을 지옥에서 건져 올린 생명의 은인이었다. 강도진은 고통을 참으며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다 낮은 신음소리를 흘렸고 그 소리에 제이는 조건 반사적으로 눈을 뜨고 침대 곁으로 다가왔다. 제이는 남자의 이마에 손을 얹어 체온을 확인하고 상처 부위를 능숙하게 살피며 그가 보내는 탐색의 눈길을 철저하게 무시했다. 도진은 갈라진 목소리로 그녀가 누구이며 왜 자신 같은 위험한 사람을 구했는지 물었지만 제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자신은 의사이며 환자를 살리는 것이 일일 뿐 환자의 신분을 따지는 것은 자신의 몫이 아니라고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태도에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아부도 섞여 있지 않았고 오직 차가운 이성과 전문성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강도진에게 있어 여자란 자신의 권력에 겁을 먹거나 돈을 보고 달려드는 존재였기에 제이의 이런 태도는 그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물컵을 받아 단숨에 들이키고는 기업가의 눈으로 낡은 진료소를 훑어보며 자신은 결코 빚을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니 그녀가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돈으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제이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돈은 필요 없으니 몸이 움직일 수 있게 되면 당장 이곳을 떠나고 다시는 이곳을 찾거나 발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오직 평화로운 일상으로의 복귀였지만 도지는 침대에 다시 누우며 마음속으로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구한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운명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빨려 들어갔으며 이것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치명적인 사랑과 빚의 서막임을 그는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강도진의 회복력은 평범한 인간의 범주를 훨씬 넘어선 듯 놀라웠으며 대수술을 받은 지 불과 사흘 만에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나 앉아 창밖을 응시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한재인은 그가 보여주는 경이로운 생명력과 강인한 정신력에 내심 감탄하면서도 겉으로는 지극히 사무적인 태도로 정해진 시간에 맞춰 약을 가져다주고 상처를 소독하는 일에만 몰두했다. 좁은 진료소 안에는 두 사람의 규칙적인 숨소리와 벽에 걸린 낡은 시계바늘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감돌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팽팽하고 위태로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도지는 자신의 신분이나 부상을 입게 된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함구했고 제이 역시 그가 누구인지 굳이 묻지 않았지만 그녀는 뉴스에서 연일 떠들썩하게 보도되는 국내 최대 그룹 회장의 갑작스러운 실종 사건과 눈앞의 이 위험한 남자를 본능적으로 연결짓고 있었다. 그는 진료소의 낡은 커튼 너머로 그녀가 마을의 노인들을 진료하는 모습을 주의 깊게 지켜보았는데 자신을 대할 때의 차가운 철벽 같은 태도와는 달리 환자들에게는 드물게 부드러운 미소를 보여주며 세심하게 보살피곤 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의사들이 갖추어야 할 완벽하고 신속한 술기를 가진 그녀가 왜 이런 이름 없는 시골 구석에 처박혀 감기 환자나 돌보고 있는지 도진의 호기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는 식사 시간에 넌지시 그녀의 과거에 대해 운을 떼어보았지만 제이는 식판을 거칠게 내려놓으며 환자는 밥이나 먹고 체력 회복에나 신경 쓰라며 대화의 문을 단호하게 닫아버렸다. 도지는 그녀의 날선 반응에서 깊은 상처와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의 냄새를 맡았고 그것은 묘한 동질감을 불러일으키며 그를 더욱 자극했다. 평온해 보이던 오후의 정적은 마을 어귀에 나타난 검은 세단 세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좁은 도로를 따라 진료소 쪽으로 빠르게 접근해 오면서 순식간에 깨지고 말았다. 창가에서 낡은 의학 서적을 읽던 제이는 낯선 엔진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블라인드 사이로 밖을 내다보았고 차에서 내리는 건장한 사내들의 허리춤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무언가를 발견하고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도진이 누워있는 안쪽 병실로 달려가 거칠게 문을 열었고 그녀의 다급한 눈빛만 보고도 사태를 짐작한 도진은
즉시 몸을 일으켜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손에 쥐며 방어 태세를 갖추었다. 제이는 그에게 검지를 입술에 대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며 그를 부축하여 진료소 뒤편에 있는 낡은 약재 창고의 비밀 공간으로 신속하게 밀어 넣었다. 진료소의 유리문이 거칠게 열리고 비릿한 살기를 띤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들이닥치자 좁은 대기실은 순식간에 위압적인 공기로 가득 차 숨쉬기조차 힘들 지경이 되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얼굴에 긴 흉터가 있는 남자가 제이의 책상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며칠 전 비오는 밤에 이곳을 지나간 부상당한 남자가 없는지 물으며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한제이는 태연하게 차트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흘러내린 안경을 고쳤으며 아주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여기는 노인네들 관절염이나 봐주는 시골 의원이지 깡패들 뒤치다꺼리하는 곳이 아니라고 쏘아붙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고 오히려 영업 방해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는 당당한 태도는 거친 사내들을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다. 우두머리는 그녀의 배짱에 흥미롭다는 듯 비릿한 웃음을 흘리더니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내 진료소 내부를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고 곧이어 진료실 안은 난장판이 되었다. 쿵쾅거리는 군화 발소리가 진료실과 처치실을 오가며 약병들을 깨뜨리고 물건들을 함부로 다루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우두머리를 노려보며 기물, 파손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순간 벽 뒤에 숨어있는 남자가 발각되어 죽게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었기에 초인적인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부하 한 명이 약재 창고의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을 때 제이의 주머니 속에 있던 손은 날카로운 메스를 꽉 움켜쥐었고 땀으로 축축해진 손바닥 안에서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단에 정신을 겨우 붙들고 있었다. 창고를 뒤지던 사내가 먼지 쌓인 상자들 뒤쪽을 수상하게 여기며 발로 걷어차고 다가가려던 찰나 제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곳에는 농약과 독성 화학약품이 보관되어 있으니 함부로 건드려서 중독되어도 책임지지 않겠다고 소리쳤다. 바로 그때 타이밍 좋게 마을 이장이 진료소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 웬 낯선 차들이 길을 막고 있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자 상황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우두머리는 마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소란이 커지는 것을 꺼린 듯 혀를 차며 부하들에게 철수 신호를 보냈고 나가기 직전 제이에게 다시 오겠다는 의미심장한 경고를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엔진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제이는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이장이 투덜거리며 나간 후에야 비로소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강도진이 약재 창고에서 걸어 나왔을 때 그는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제이를 복잡하고 깊은 눈빛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는 돈으로 고용한 자신의 최측근 경호원들조차 칼이 목에 들어오면 배신하는 판국의 생면부지의 여자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지켜준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거친 손길로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도대체 겁도 없이 왜 그랬냐고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그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걱정과 미안함이 짙게 섞여 있었다. 제이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자신의 환자가 진료소 안에서 살해당하게 두는 것은 의사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담담하게 대꾸했지만 그녀의 눈가는 극도의 자존심이여 긴장감으로 인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불 꺼진 진료실에 마주 앉아 빗소리 대신 창밖의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서로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강도진은 자신을 추적하는 자들이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그녀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을 직시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무방비 상태에서 밖을 나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해 떨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여자의 강인한 눈동자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꽉 쥐며 이 여자에게 진 목숨 빚을 반드시 갚고야 말겠다고 맹세했고 그것이 설령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될지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찾아온 고요함처럼 강도진이 떠난 후에 진료소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적막하고 공허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재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 진료실 바닥을 쓸고 닦았지만 시선은 자꾸만 그가 머물렀던 안쪽 병실의 텅 빈 침대를 향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그가 덮었던 이불만이 흐트러짐 없이 반듯하게 개켜져 있었다. 그가 떠나던 날 밤 그는 별다른 작별 인사도 없이 그저 짧은 눈빛 교환만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으며 제이 역시 그를 붙잡거나 행운을 빌어주는 상투적인 말 대신 묵묵히 그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지켜보았을 뿐이었다. 책상 위에는 그가 남기고 간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는데 거기에는 투박하지만 힘있는 필체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고 제이는 그 메모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대신 서랍 깊숙한 곳에 밀어 넣으며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노력했다. 그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나자 마을은 다시 예전의 평화롭고 지루한 일상으로 돌아간 듯 했으나 제이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속보를 통해 그가 자신의 자리로 무사히 복귀했음을 알게 되었다. 화면 속의 강도진은 피투성이가 되어 사경을 헤매던 며칠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말끔한 이탈리아산 수트를 입고 수많은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태성그룹의 본사 로비로 들어서는 냉철한 제왕의 모습이었다. 앵커는 실종설이 돌던 태성그룹의 강도진 회장이 건재함을 과시하며 경영 일선에 복귀했고 이에 따라 주가가 폭등하고 그룹 내 반대 세력들이 숨을 죽이고 있다는 소식을 흥분된 목소리로 전하고 있었다. 제이는 화면 속에 그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텔레비전을 꺼버렸는데 그것은 자신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과의 인연이 완전히 끝났음을 인정하는 일종의 의식과도 같았다. 하지만 서울의 화려한 마천루 꼭대기층에 위치한 태성그룹 부회장실에서는 강도진의 이복 동생인 강민석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벽에 던져 산산조각을 내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믿었던 암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죽은 줄 알았던 강도진이 보란듯이 살아 돌아와 그룹 내의 주도권을 다시 장악하자 극도의 불안감과 패배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의 신복인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강도진이 실종된 기간 동안 머물렀던 곳이 경기도 외곽의 한 허름한 진료소였으며 그곳의 여의사가 그를 치료하고 숨겨주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강민석의 눈에 비릿한 살기가 스쳤는데 그는 강도진이 그 여자에게 빚을 졌다면 그 여자가 바로 강도진의 유일한 약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즉시 자신의 해결사들에게 그 여자를 잡아오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다. 다시금 어둠이 짙게 깔린 진료소 주변에는 며칠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불길하고 은밀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고 풀벌레 소리조차 뚝 끊긴 정적 속에서 제이는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끼며 셔터문을 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막 자물쇠를 채우려는 순간 검은색 벤 차량 2대가 굉음을 내며 진료소 앞마당으로 돌진해 왔고 차문이 열리기도 전에 복면을 쓴 건장한 괴한들이 튀어나와 그녀를 포위하기 시작했다. 한재인은 당황하지 않고 손에 들고 있던 무거운 자물쇠를 휘두르며 저항하려 했지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덩치 큰 사내들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곧바로 뒤에서 덮친 사내에게 제압당해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히고 말았다. 그녀는 거칠게 반항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괴한 중 한 명이 그녀의 입을 테이프로 거칠게 틀어막았고 그녀의 양손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하며
짐짝처럼 들어 올려 벤의 뒷좌석으로 던져 넣으려 했다. 공포와 절망이 엄습하는 순간 진료소 입구 쪽에서 눈을 멀게 할 정도로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쏟아지며 어둠을 찢어 발겼고 곧이어 고막을 찢는 듯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밤하늘을 진동시켰다. 납치범들이 당황하여 주춤거리는 사이 고급 세단들이 꼬리를 물고 나타나 벤 차량의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했고 차에서 내린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순식간에 납치범들을 포위했다. 태성그룹의 로고가 박힌 검은색 방탄 차량의 뒷문이 열리고 잘 닦인 구두가 흙바닥을 밟으며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는데 그는 더 이상 쫓기는 짐승이 아닌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절대 권력자의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강도진은 천천히 걸어와 바닥에 쓰러진 채 공포에 떨고 있는 납치범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고 그의 손짓 하나에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납치범들을 무자비하게 제압하고 무장 해제시켰다. 제이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에 숨이 잭칠 것만 같았는데 헬리콥터의 강풍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가운데 강도진이 그녀에게 다가와 무릎을 굽히고 앉아 결박된 그녀의 손목을 직접 풀어주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하고 차가웠지만 제이의 상처 입은 손목을 어루만지는 손길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과 분노가 서려 있었고 그는 낮은 목소리로 늦게 와서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다. 제이는 테이프가 뜯겨나간 입술이 얼얼했지만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멍하니 달라진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남자가 자신이 알던 그 환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었다. 도지는 그녀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며 이곳은 이미 노출되었으니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고 이제부터는 자신의 방식대로 그녀를 지키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은 말을 덧붙였다. 상황이 정리되자 강도진은 제이를 자신의 방탄차 뒷좌석에 태웠는데 차 안은 밖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요하고 안락했으며 은은한 가죽 냄새와 고급스러운 향기가 감돌고 있었다. 제이는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자신의 낡은 진료소를 바라보며 묘한 상실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히 집을 떠나는 아쉬움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오던 평범하고 조용한 세계와의 영원한 작별을 의미한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도지는 묵묵히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태블릿 PC로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지만 틈틈이 곁눈질로 그녀의 상태를 살피며 혹시라도 그녀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할까봐 신경 쓰고 있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아침까지 강민석의 수족들을 모조리 잘라버리고 그가 다시는 딴 생각을 품지 못하게 철저하게 짓밟아 놓으라고 서늘하게 명령했다. 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서울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자 도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제이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본격적인 대화를 시도했다. 그는 강민석이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된 이상 그녀가 어디에 숨든 끝까지 찾아내어 괴롭힐 것이라고 설명하며 지금으로서는 자신의 곁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설득했다. 제이는 반박하려 했지만 방금 전 겪었던 끔찍한 납치 시도를 떠올리며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엮이고 싶지 않았던 재벌가의 권력 다툼에 이미 깊숙이 발을 들여놓았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며 자신이 겪게 될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물었고 도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에게 목숨을 걸고 베풀었던 호의에 대한 대가는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한 완벽한 보호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의 야경이 차창 밖으로 화려하게 펼쳐질 무렵 제이는 피로감이 몰려와 깜빡 잠이 들었고 도지는 잠든 그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처음에 그녀를 단순히 생명의 은인으로서 보호하고 보상하려 했을 뿐이었지만 그녀가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꼈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공포는 그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낯선 감정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여자에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부채의식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를 다시는 위험 속에 방치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였다. 차는 한강 다리를 건너 태성그룹 일가가 모여 사는 성북동의 거대한 저택을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고 그것은 한재희라는 평범한 의사가 대한민국 상위 0.1%의 화려하지만 비정한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다. 도진의 저택은 마치 요새와도 같았는데 높은 담장과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그리고 정원을 순찰하는 경호원들은 이곳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권력의 심장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잠에서 깬 제이는 창밖으로 보이는 웅장한 저택의 위용에 압도되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쓰며 도진의 뒤를 따라 거대한 현관문을 통과했다. 집 안에는 수많은 고용인들이 도열하여 주인의 귀환을 맞이했고 그들의 시선에는 갑자기 나타난 낯선 여인에 대한 호기심과 경계심이 가득했지만 도진의 서슬퍼런 눈빛 때문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도진은 집사에게 제이를 깍듯하게 모실 것을 지시하며 그녀가 머물 방을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으로 배정하라고 명했는데 이것은 그녀가 이 집에서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주인인 자신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배정받은 방에 홀로 남겨진 제이는 푹신한 침대에 걸터 앉아 방금 전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되짚어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정리하려 애썼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곰팡이 냄새나는 진료소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자신이 지금은 궁전 같은 저택의 최고급 침실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화려한 샹들리에와 값비싼 가구들로 채워진 이 방은 그녀에게 안락함보다는 보이지 않는 철창에 갇힌 듯한 답답함을 안겨주었고 그녀는 자신이 도진이라는 거대한 태풍에 눈 한가운데로 들어왔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문 밖에서는 경호원들의 발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고 창문 너머로는 서울의 밤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는데 제이는 이 화려한 감옥에서 자신이 과연 무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도진과의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강도진의 성북동 저택에서의 생활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여성들이 꿈꾸는 동화 속 삶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유를 박탈당한 한재희에게는 화려한 장식으로 치장된 거대한 감옥에 갇힌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녀가 아침에 눈을 뜨면 최고급 실크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과 창밖으로 펼쳐진 잘 가꾸어진 정원의 풍경이 그녀를 맞이했지만 방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녀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경호원들과 고용인들의 감시 섞인 시선은 그녀가 이곳의 주인이 아닌 보호라는 명목하에 억류된 죄수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집안 곳곳에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예술 작품들과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즐비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사람의 온기나 생활감은 느껴지지 않았으며 마치 박물관처럼 차갑고 정제된 공기만이 흐르고 있어 그녀는 숨이 막힐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식탁에 앉아 정성스럽게 차려진 진수성찬을 마주했지만 입안이 까칠하여 음식을 제대로 삼킬 수 없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는 이 무력한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었다. 도진은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야 귀가하는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기에 제이가 그와 마주칠 수 있는 시간은 기껏해야 늦은 저녁 식사 시간이나 이른 아침 잠깐뿐이었다. 그는 집에 돌아오면 마치 전쟁터에서 돌아온 장수처럼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 앞에서는 애써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하며 짧게 안부를 묻거나 필요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의례적인 대화를 이어갔다. 제이는 그의 눈 밑에 드리운 짙은 그늘과 날이 갈수록 야위어가는 얼굴을 보며 그가 거대한 기업을 이끄는 총수로서 짊어진 무게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자신을 이곳에 가둬두고 방치하는 것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품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수저를 내려놓으며 자신은 애완동물이 아니니 병원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도지는 차가운 표정으로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그녀의 끈질긴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도진의 태도는 요지부동이었는데 그는 강민석이 그녀를 노리고 있다는 첩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녀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제이는 답답한 마음에 저택 내부를 산책하는 것으로 소일거리를 삼았는데 그녀의 동선은 철저하게 제한되어 있었지만 의사 특유의 관찰력으로 집안의 미세한 흐름과 고용인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을 관리하는 총괄 집사와 주방을 책임지는 요리장, 그리고 도진의 건강을 전담하는 주치의가 주기적으로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르게 기계적이고 은밀한 구석이 있어 본능적인 경계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매일 밤 도진의 서재로 배달되는 한약 냄새가 진동하는 탕약을 볼 때마다 제이는 알 수 없는 위화감을 느꼈는데 그것은 단순히 약 냄새가 독해서가 아니라 그 약을 마신 후 도진의 안색이 미묘하게 더 창백해지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이는 물을 마시기 위해 아래층 주방으로 내려갔다가 우연히 열려있는 서재 문틈 사이로 도진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손에 들고 있던 만년필을 바닥에 떨어뜨릴 정도로 심하게 손을 떨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한 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이라고 보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치게 심각해 보였다. 제이는 즉시 서재 안으로 뛰어들어가 그를 부축하며 상태를 살폈는데 그의 동공은 풀려 있었고 맥박은 불규칙하게 요동치고 있었으며 체온은 비정상적으로 떨어져 있었다. 도지는 제이를 밀쳐내며 괜찮다고 소리쳤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소파에 쓰러졌고 제이는 이것이 단순한 과로가 아니라 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중독 증상임을 직감하고 그의 주치의를 부르려 했으나 도진이 필사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고개를 저으며 말렸다. 강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집안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절대 주치의를 부르지 말라고 힘겹게 말했고 제이는 그 순간 이 거대한 저택이 그에게는 안식처가 아니라 적들로 둘러싸인 또 다른 전쟁터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의사로서의 본능을 발휘하여 그를 진정시키고 응급처치를 시행했으며 그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한 결과 그가 섭취하고 있는 무언가에 의해 만성적으로 중독되어 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서재 책상 위에 놓인 그가 조금 전까지 마시던 탕약 그릇에 시선을 고정했고 남은 약재 찌꺼기를 손가락으로 찍어 냄새를 맡고 혀끝으로 살짝 맛을 보았다. 혀끝이 마비되는 듯한 알싸한 감각과 함께 미세하게 풍겨오는 비소 특유의 마늘 냄새는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기에 충분했고 그녀는 소름 끼치는 전율과 함께 누군가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그리고 치밀하게 그를 죽어가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제이는 도진을 침실로 옮기지 않고 서재의 소파에 눕힌 채 밤새 그를 간호하며 체내에 쌓인 독소를 희석시키기 위해 물을 계속 마시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마사지를 시행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도진의 호흡이 안정을 되찾고 안색이 조금 돌아왔는데 그는 눈을 뜨자마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제이를 발견하고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제이는 그에게 당신이 매일 밤 마시는 그 한약에 독이 들어있다고 직설적으로 말하며 누군가가 당신을 서서히 죽이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도진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자신의 몸 상태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원인 모를 두통과 손떨림에 시달렸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녀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그 약이 자신의 건강을 염려한 새어머니가 특별히 지어 보낸 것이라고 말하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 말 속에 담긴 가족 간의 비정함과 배신감이 제이의 가슴을 아프게 타스는 드루미는데 찔렀다. 제이는 도진에게 당장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는 지금 병원에 가면 자신의 건강 이상설이 퍼져 주가가 폭락하고 경영권 방어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는 제이에게 비밀리에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해독 치료를 해줄 것을 부탁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낯선 여의사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위험한 도박이나 다름없었다. 제이는 잠시 망설였지만 절박해 보이는 그의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의사로서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과 그를 지키고 싶다는 개인적인 감정이 뒤섞여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두 사람은 이 저택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암살 시도에 맞서 공동 전선을 구축하기로 합의했고 이것은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목숨을 의탁하는 운명, 공동체로 발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다음 날부터 제이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녀는 더 이상 방에 틀어박혀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는 대신 적극적으로 저택의 살림에 관여하는 척하며 주방과 약탕실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진의 식단을 직접 챙기겠다는 핑계로 주방장과 고용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체크했고 의심스러운 식재료나 약재는 몰래 샘플을 채취하여 자신의 방에 숨겨둔 간이 분석 키트로 성분을 검사했다. 고용인들은 갑자기 안주인 행세를 하는 제이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도진이 그녀에게 전권을 위임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며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제이는 이 과정에서 도진의 새어머니가 보낸 사람이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녀가 매일 밤 탕약을 다릴 때 교묘하게 독초 추출물을 섞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 제이는 즉시 도진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두 사람은 범인을 바로 잡아들이는 대신 역이용하여 배우를 확실하게 잡을 계획을 세웠다. 도진은 약을 계속 마시는 척하며 화분에 버리고 점점 쇠약해지는 연기를 하여 적들을 방심하게 만들었고 제이는 해독제를 조제하여 몰래 그에게 투여하며 그의 건강을 회복시켰다. 밤마다 서재에서 이루어지는 둘만의 비밀 회동은 긴장감 넘치는 작전 회의의 연속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하게 되었으며 차가웠던 도진의 눈빛에도 점차 따스한 온기가 깃들기 시작했다. 제이는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도진의 고독하고 상처받은 내면을 어루만져 주었고 도진은 제이의 지혜롭고 강단 있는 모습에서 난생 처음으로 든든한 파트너로서의 유대감과 설렘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작전 회의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려는 제이를 도진이 불러 세웠는데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그것은 화려한 보석이 아닌 그녀가 진료소에 두고 온 낡은 청진기와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만년필이었는데 그는 부하들을 시켜 불타버린 진료소 잔해 속에서 이것들을 찾아왔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제이는 예상치 못한 선물에 감동하여 눈시울이 붉어졌고 자신의 소중한 물건들을 기억하고 챙겨준 그의 세심한 배려에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도진은 쑥스러운 듯 시선을 피하며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당신이 원하는 병원을 지어주겠다고 약속했고 제이는 미소 지으며 병원보다는 당신이 건강하게 살아남는 것이 먼저라고 대답했다. 창밖에는 여전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새벽이 오기 전에 여명처럼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과 사랑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강도진의 건강 악화설이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은밀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하자 태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요동쳤고 그룹 내부는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불길한 침묵과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강민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물밑 작업을 가속화했으며 공공연하게 형의 경영 능력을 의심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내뱉으며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고 있었다. 그는 도진이 병석에 누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라고 선전하며 주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 다가오는 그룹 창립 기념일 행사에서 도진의 해임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강도진은 이러한 동생의 도발적인 행보를 모두 보고받고 있었지만 한재희의 조언에 따라 철저하게 무대응으로 일관하며 병약한 은둔자의 이미지를 더욱 굳히는 기만 전술을 펼치고 있었다. 그는 가끔 비서실을 통해 흘러나오는 사진 속에서 휠체어에 의지하거나 링거를 맡고 있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노출시켰고, 이는 강민석과 그의 어머니인 신여사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리는 결정적인 미끼가 되었다. 한편 저택 내부에서의 싸움은 총성 없는 전쟁터와 다름없었는데, 한재희는 도진의 곁을 지키는 유일한 방패이자 가장 날카로운 창으로서 신여사의 집요한 견제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신여사는 갑자기 나타나 도진의 전담 주치의 행세를 하는 제의가 눈의 가시처럼 거슬렸고, 그녀가 혹시라도 자신들의 독살 계획을 눈치챌까봐 전전긍긍하며 그녀를 집 안에서 고립시키려 애썼다. 그녀는 제의를 자신의 별채에 있는 온실로 초대하여 최고급 홍차를 대접한다는 명목하에 부드러운 협박과 회유를 시도했는데, 그 자리에는 숨 막힐 듯한 꽃향기와 함께 비릿한 탐욕의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다. 신여사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제희에게 도진의 상태가 가망이 없으니 편안하게 보내주는 것이 의사의 도리가 아니냐고 넌지시 물으며 거액의 수표가 든 봉투를 테이블 위로 밀어보냈다. 그것은 제희에게 도진의 치료를 중단하거나 더 나아가 그의 죽음을 재촉하라는 암묵적이고도 잔인한 청탁이었으며, 그녀는 재벌가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속으로 경멸의 웃음을 삼켰다. 한재희는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며 침착하고도 서늘한 목소리로 의사의 의무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지 살인을 돕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녀는 신여사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이 도진의 곁에 있는 한 그 누구도 그를 해칠 수 없을 것이며, 만약 그의 몸에서 의심스러운 약물 반응이 계속 검출된다면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부검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신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고 우아함을 가장하던 가면이 벗겨지며 표독스러운 본색이 드러났지만, 제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온실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등 뒤에서 쏟아지는 신여사의 살기 어린 시선을 느끼며 이제 본격적인 전면전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고, 도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어가 아닌 공격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방으로 돌아온 제이는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바탕으로 반격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몰두했고, 도진이 마셨던 탕약 찌꺼기와 주방에서 몰래 가져온 식재료들을 정밀 분석한 끝에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해냈다. 독성 물질은 단순히 탕약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도진이 즐겨 먹는 특정 반찬에도 교묘하게 섞여 있었는데, 이는 주방 내부에도 신여사의 첩자가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제이는 밤늦은 시간 주방을 급습하여 약재를 다루는 어린 하녀가 떨리는 손으로 정체불명의 가루를 음식에 섞고 있는 현장을 덮쳤고, 하녀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아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제이는 공포에 질린 하녀를 다그치는 대신 그녀의 손을 잡고 도진이 죽으면 너도 결국 꼬리 자르기로 희생될 뿐이라며 냉정하게 현실을 일깨워 주었고, 도진의 편에 서서 증언한다면 신변 안전과 가족의 생계를 평생 책임져 주겠다고 설득했다. 강도진이 늦은 밤 서재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제이가 확보한 하녀의 자필 진술서와 독극물 샘플, 그리고 신여사와 강민석의 통화 내역이 담긴
녹음 파일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제이가 단순히 의술이 뛰어난 의사가 아니라 상황을 꿰뚫어 보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할 줄 아는 탁월한 전략가임을 깨닫고 그녀를 향한 존경심과 신뢰가 더욱 깊어졌다. 도지는 피곤한 기색을 감추고 소파에 기대 앉아 제이에게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무덤 속에 있었을 것이라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고 제이는 덤덤하게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으니 긴장을 늦추지 말라고 조언했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다가오는 창립 기념일 행사에서 이 모든 증거를 어떻게 터뜨려 적들을 일망타진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작전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을 느끼며 짜릿한 전율을 공유했다. 도지는 제이가 위험한 일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을 걱정하며 이제부터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고 만류했지만 제이는 이미 우리는 한 배를 탔으며 당신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나의 환자에 대한 책임이자 나의 선택이라고 단호하게 반박했다. 그녀의 강인한 눈빛과 흔들림 없는 태도는 도진의 차가운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고 그는 충동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 자신의 입술로 가져가며 억눌러왔던 감정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 제이는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놀라 잠시 몸을 굳혔지만 이내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따뜻하게 감싸쥐며 그의 불안과 고독을 위로해 주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더 깊고 진한 유대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을 넘어 생사를 함께 넘나드는 전우애와 서로의 영혼을 구원하는 운명적인 이끌림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강렬한 감정의 파동이었다. 결전의 날이 다가올수록 강민석 측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고 언론에는 강도진의 위독설이 기정사실화되어 보도되고 있었지만 저택 안의 두 사람은 폭풍 속의 고요처럼 차분하게 칼을 갈고 있었다. 제이는 도진에게 행사 당일 일시적으로 기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강력한 각성제와 해독제를 배합하여 준비해 주었고 도진은 그것을 받아들며 이것이 자신의 승리를 위한 최후의 무기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그는 제이에게 행사장에는 위험할 수 있으니 오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제이는 당신이 쓰러지면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하다며 동행을 고집했고 결국 도진도 그녀의 고집을 꺾 못하고 그녀를 자신의 파트너로 대동하기로 결정했다. 행사 전날 밤 도진은 제이를 위해 특별히 주문한 드레스를 건네주며 내일 당신은 그 누구보다 빛날 것이며 나의 승리의 여신이 되어달라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창립 기념일 당일 아침 강도진은 휠체어 대신 당당하게 두 발로 서서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섰고 그 옆에는 우아하면서도 기품 있는 드레스를 입은 한제이가 서서 그의 넥타이를 매만져주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해온 부부처럼 자연스럽고 조화로웠으며 거울 속에 비친 그들의 눈빛에는 적들을 향한 서늘한 투지와 서로를 향한 뜨거운 신뢰가 공존하고 있었다. 도지는 제이의 어깨를 감싸쥐며 준비되었냐고 물었고 제이는 담담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지옥으로 가는 문을 열러가자고 대답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아침 햇살 속으로 두 사람이 걸어나가는 뒷모습은 비장하면서도 아름다웠으며 그것은 태성그룹의 역사를 새로 쓸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장엄한 서막과도 같았다. 태성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리는 그랜드 호텔의 대연회장은 대한민국 정재계를 움직이는 거물급 인사들과 취재 경쟁을 벌이는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다.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아래에서는 최고급 샴페인이 흐르고 있었지만 참석자들의 표정에는 축하의 기쁨보다는 곧 벌어질 권력 승계의 향방에 대한 호기심과 긴장감이 역력하게 묻어 있었다. 강민석 전무는 연단 중앙에 서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한 신여사가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 담긴 표정으로 아들을
대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오늘 이 자리가 강도진 회장의 건강 악화를 공식화하고 강민석 체제의 출범을 알리는 대관식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으며 이미 주요 주주들과 이사들을 포섭하여 모든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짜놓은 상태였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사회자가 강도진 회장의 축사를 소개하자 장내는 일순간 숨이 닿을 듯한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시선이 연 회장의 거대한 황금빛 문으로 쏠렸다. 강민석은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한다는 멘트를 준비하고 비서에게 신호를 보내려던 찰나 굳게 닫혀있던 문이 활짝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휠체어를 타고 있거나 병색이 완연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강도진은 그 어느 때보다 강인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고 있었고 그의 곁에는 칠흑 같은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한재희가 고고한 자태로 동행하고 있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장내를 하얗게 뒤덮었고 강민석과 신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과 공포로 창백하게 질려버리고 말았다. 강도진은 단상으로 올라가는 레드 카펫을 밟으며 좌우로 도열한 주주들과 이사들에게 여유롭게 눈인사를 건넸고 그의 당당한 위세에 압도된 사람들은 저절로 길을 비켜주었다. 그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고 자신을 둘러싼 건강 악화설은 악의적인 루머에 불과하며 태성그룹은 앞으로도 자신의 리더십 아래 굳건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힘이 넘쳤으며 눈빛은 좌중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빛나고 있어 그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문이 거짓임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강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낚아채며 형이 일시적인 약물 투여로 건강한 척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고 정신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소란스러워진 장내를 정리한 것은 강도진이 아니라 그의 옆에 조용히 서 있던 한재희였는데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이 강도진 회장의 주치의임을 밝히며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대형 스크린에 띄우며 지난 수개월간 강도진 회장의 혈액에서 검출된 독성 물질의 수치 변화 그래프와 정밀 분석 리포트를 공개했다. 의학 용어와 화학식으로 가득 찬 자료였지만 그녀의 명료한 설명 덕분에 그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이것이 단순한 병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중독 범죄임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비소와 탈륨이 섞인 화합물이 음식과 한약을 통해 투여되었으며 이것은 자연적인 질병으로 위장하여 피해자를 서서히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전형적인 독살 시도라고 냉철하게 분석했다. 한재희의 폭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증거 자료를 공개했는데 스크린에는 신 여사가 고용한 하녀가 주방에서 독극물을 음식에 섞는 CCTV 영상과 그녀의 자백이 담긴 녹취록이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서 하녀는 신 여사의 사주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으며 강민석 전무 또한 이 사실을 알고 묵인했다는 내용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고 있었다. 연 회장은 충격에 빠진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림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기자들은 이 희대의 폐륜 범죄를 놓치지 않으려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대며 질문을 쏟아냈다. 궁지에 몰린 신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저 여자가 조작된 증거로 우리 모자를 모함하고 있다고 발악했지만 그녀의 일그러진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는 이미 그녀가 범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강민석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깨닫고 이성을 잃은 채 연단 아래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사설 경호원들에게 신호를 보내 무력으로 강도진과 한재희를 끌어내리라고 명령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십 명의 거구들이 연단으로 뛰어들며 행사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귀빈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 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강도진은 제이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달려드는 경호원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고 정확한 타격으로 급소를 가격하여 쓰러뜨렸는데 그의 동작은 야수처럼 빠르고 치명적이었다. 그는 단순히 책상 머리에 앉아 결제 서류나 검토하는 회장이 아니라 과거 밑바닥부터 산전수전을 겪으며 올라온 실전의 고수였음을 상기시키듯 맨손으로 무장한 경호원들을 하나둘씩 제압해 나갔다. 그러나 수적인 열세로 인해 포위망이 좁혀오던 찰나 연회장의 문이 다시 한번 열리며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강민석의 사설 경호원들을 무장 해제시키기 시작했다. 강도진은 이미 사전에 검찰과 협조하여 오늘 이 자리를 강민석 일당을 일망타진하는 덫으로 설계해 두었던 것이다. 수사관들은 강민석과 신여사에게 살인미수 및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을 제시하며 수갑을 채웠고 두 사람은 끝까지 저항하며 욕설을 퍼부었지만 결국 굴욕적인 모습으로 끌려나갔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주주들과 이사들은 강도진의 완벽한 승리에 경의를 표하며 박수를 보냈고 태성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뼈저리게 각인하게 되었다. 소동이 정리되고 경찰과 기자들이 모두 물러간 텅 빈 연회장에는 찢어진 현수막과 깨진 유리 조각만이 나뒹굴고 있었지만 강도진과 한재인은 서로를 마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강도진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제이의 어깨를 감싸쥐며 다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고 제이는 긴장이 풀린 탓인지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오늘 자신이 한 일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바로 세운 일이라는 사실에 벅차오르는 감동을 느꼈으며 무엇보다 살아남은 그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도진은 그녀의 손을 잡고 폐허가 된 연회장을 빠져나와 테라스로 향했는데 그곳에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듯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테라스의 시원한 밤바람이 두 사람의 뜨거웠던 열기를 식혀주는 가운데 강도진은 난간에 기대어 제이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걸고 지키고 싶었던 것이 회장이라는 직함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제이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뛰었지만 여전히 자신과 그가 속한 세계의 간극을 의식하며 망설이는 빛을 보였다. 하지만 도진은 그녀에게 다가가 더 이상 도망치지 말고 내 곁에서 함께 세상을 내려다보자고 부드럽게 속삭였고 그의 눈빛은 거부할 수 없는 확신과 애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제이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부정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은 밤하늘 아래에서 서로의 이마를 맞대며 격렬했던 전투 끝에 찾아온 평화를 만끽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도진의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달려와 강민석이 이송 도중 호송 차량을 탈취하여 도주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강도진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굳어졌고 제이 역시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는데 끈질긴 악연은 아직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음을 예고하고 있었다. 강민석은 잃을 것이 없는 짐승이 되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 분명했고 도진은 제이를 더욱 꽉 끌어안으며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다짐했다. 평화로운 결말인 줄 알았던 순간에 다시 찾아온 위기는 두 사람의 사랑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며 이제 그들은 피할 수 없는 최후의 대결을 향해 나아가야만 했다. 강민석의 탈주 소식이 전해진 직후 강도진의 전용 리무진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도진은 즉시 차량의 경로를 변경하도록 지시하고 경호팀에게 최상급 비상태세를 발령했다. 그는 강민석이 잃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노릴 표적이 자신 혹은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된 한재희일 것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손을 꽉 잡으며 절대 곁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 비 내리는 올림픽대로 위를 질주하는 그들의 차 뒤로 수상한 덤프트럭 한 대가 전조등을 끄고 무서운 속도로 접근해 오기 시작했고, 제이는 백미러를 통해 그 살기 어린 거체의 접근을 확인하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강민석은 더 이상 이성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오로지 파괴 본능만 남은 괴물이 되어 형과 형의 여자를 길동무 삼아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자살 특공대와 다름없는 광기를 내뿜으며 돌진해 오고 있었다. 굉음과 함께 덤프트럭이 리무진의 후미를 들이받자 육중한 차체가 휘청거렸고 타이어 타는 냄새와 스파크가 튀며 도로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지만 도진의 운전기사는 숙련된 솜씨로 핸들을 꺾어 전복을 면했다. 도진은 제이의 머리를 감싸 안아 충격에서 보호하며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고,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서자마자 문을 박차고 나가 덤프트럭을 향해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트럭 운전석에서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며 내려온 강민석은 흉기를 들고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이미 모든 수를 잃고 있던 도진의 차가운 총구는 정확하게 그의 다리를 겨냥했고 단 한 발의 총성으로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뒤따라온 경찰 특공대가 쓰러진 강민석을 포위하고 수갑을 채우는 동안 도진은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바닥을 기고 있는 동생을 내려다보며 이것으로 지긋지긋한 악연의 고리가 영원히 끊어졌음을 선고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계절이 2번이나 바뀐 후 성북동 저택의 정원에는 늦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낙엽들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고요한 풍경은 지난날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까맣게 잊은 듯 평화로웠다. 한재희는 자신의 방에서 짐을 꾸리고 있었는데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의학 서적들, 그리고 도진이 찾아주었던 청진기가 들어있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그녀 짐의 전부였다. 그녀는 강민석 일당이 구속되고 태성그룹이 안정을 되찾은 지난 몇 달 동안 도진의 곁에서 그의 건강을 완전히 회복시키고 그룹 내의 의료재단 설립을 돕는 등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했다. 이제 계약된 시간이 모두 끝났고 도진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환자가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로 우뚝 섰기에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제이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내려왔을 때 거실 소파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강도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함께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녀의 앞을 가로막으며 지금 어디를 가려는 것이냐고 물었고, 목소리는 평소의 냉철함을 잃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제이는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당신은 이제 완치되었고 모든 위협도 사라졌으니 의사인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대답하며 그동안 고마웠다는 작별 인사를 건넸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와 그의 세계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짐이 되거나 혹은 그 화려한 세계에 갇혀 자신의 정체성을 잃기 전에 떠나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이라고 믿고 있었다. 강도진은 그녀의 손에서 여행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내려놓으며 당신에게는 이 모든 것이 비즈니스였고 의무였을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생존 그 이상의 의미였다고 격정적으로 토로했다. 그는 품 안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는데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 꿈꾸어왔던 최첨단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의 설립 허가서와 그녀를 병원장으로 임명한다는 위임장이 들어있었다. 도진은 이것은 당신이 나를 살려준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당신의 꿈을 이뤄주고 싶은 내 마음의 표현이라며 제발 떠나지 말고 내 곁에서 당신의 뜻을 펼쳐달라고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제이는 고개를 저으며 나는 이런 거창한 병원이나 지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환자 곁에서 숨쉬고
땀 흘리는 평범한 의사로 살고 싶을 뿐이라고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다. 제2의 단호한 거절의 도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그녀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며 그렇다면 태성그룹 회장 강도진이 아닌 남자 강도진으로서 당신을 잡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그녀의 두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가져다 대며 당신이 살려낸 이 심장이 지금 누구를 위해 뛰고 있는지 느껴보라고 속삭였고 그의 심장은 거짓말처럼 거칠고 빠르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당신이 없는 세상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흑백의 감옥일 뿐이며 당신이 떠난다면 나는 다시 차갑고 고독한 괴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다. 그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과 그 안에 담긴 절실한 사랑을 마주한 제이는 그제야 자신이 두려워했던 것은 신분의 차이가 아니라 그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자신의 마음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제이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며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자 도지는 그녀를 품에 안고 놓치지 않겠다는 듯 강하게 끌어당겼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긴 침묵 속에서 말보다 더 진한 감정을 교류했다. 제이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당신이 있는 곳이 곧 내가 있어야 할 곳임을 인정하겠다고 속삭였고 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계약 관계와 부채의식으로 시작되었던 두 사람의 관계가 진정한 연인으로 거듭나는 순간이었으며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나들며 쌓아온 신뢰가 결실을 맺는 감동적인 찰나였다. 창밖에는 늦가을의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지만 저택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찼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다가올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준비를 마쳤다. 1년 후 서울 외곽의 한적하지만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에 희망병원이라는 간판을 단 아담하고 현대적인 건물이 들어섰고 그곳은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로 운영되고 있었다. 한재인은 더 이상 화려한 드레스나 명품 가방 대신 수수한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행복한 미소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태성그룹의 막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최신 의료 장비를 갖추고 실력 있는 의료진들을 이끌며 자신의 신념을 실천하고 있었고 강도진은 그런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동반자로서 묵묵히 그녀의 뒤를 지켜주고 있었다. 진료가 끝난 늦은 오후 검은 세단에서 내린 도진이 병원 로비로 들어서자 제이는 차트를 간호사에게 넘기고 그에게 달려가 반갑게 맞이했다. 두 사람은 병원 뒷마당에 마련된 벤치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 일과를 도란도란 이야기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하고 자연스러웠다. 도지는 제이의 손을 잡고 만지작거리며 당신을 만난 그 비오는 밤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다고 말했고 제이는 당신을 살린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수술이었다고 화답하며 웃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서로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냉혹한 승부사와 천재 의사로 기억할지 모르지만 서로에게 있어서는 그저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일 뿐이었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하자 도지는 제이의 어깨를 감싸며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말했고 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품에 기댔다. 그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 위로 달빛이 은은하게 쏟아져 내렸고 두 그림자는 하나로 합쳐져 길게 늘어졌다. 낯선 남자를 구하고 시작된 빛,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시작된 위험한 동거는 이제 서로의 영혼을 구원하고 완성하는 완벽한 사랑으로 귀결되었다. 강도진과 한재희 두 사람은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것이며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함께 맞서 이겨낼 것임을 약속하며 어둠 속에서 빛나는 서로의 등대가 되어 주었다.